요것도 시어머님 선물로 좋겠네요. 아, 보낭칠 이노큐. 네네. 예, 그래요. 명절 때 가자마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자마자 잔소리 하시 주무시는. 잔소리가 원천봉쇄 됩니다. 예. 자, 보낭칠 이노큐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이노큐를 한 달간 먹고 이어서 한 박스 더 구매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후기를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누우면 30분 이내에 정신없이 잠이 듭니다. 다만 잠귀가 밝고 계속 뒤척이느라 정신이 깨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대 초부터 병원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었죠. 수면 클리닉을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냥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걸로 버티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고 스마트워치로 패턴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깊은 수면이 18분에서 23분 정도로 최악이더군요. 그래서 숙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낭칠 이노큐를 먹어보았는데 25일이 된 시점부터 기존 수면 시간에 평균 9에서 15분 정도 더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봐야 아직 30에서 40분대지만서도 12시간을 자도 숙면이 20분 미만이었던 걸 감안해 봤을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1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 더 먹어보기로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잠의 질이 좋지 않다 생각되는 분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이제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수면제가 몸에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럼요. 예. 금단현상하고 우울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낭칠 이노큐는 이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그리고 김용민닷컴은 이보다 훨씬 싼 52,000원에 모시고 있어요. 네. 압도적. 그래요. 제 아내가 정말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3시든 5시든 밤 12시든 이제 갓 잠들었든 뭐 깊이 잠들었든 뭐 말을 물어보면 바로 답이 옵니다. 거의 가수면 상태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음. 저희 할머니가 자면 괜히 불러봅니다. 영민아 이렇게 부르듯이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음. 할머니가 재미로 자꾸 제가 대답을 하니까. 그래요. 네, 출산 이후로 수면의 질이 낮아졌어요. 아이고 이런. 맞아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렇게 자주 깨신대요. 네. 저절로. 근데 그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럼. 그래서 사실은 한번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이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요?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항상 답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요? 아내분이. 어? 아, 다음 날 기억하세요? 어? 다음 날 기억하세요? 잠에 깨우지 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렇죠. 겨우 잠들었는데. 이 스마트워치에 내가 정말 깊은 수면 몇 시간 잤는지 뜨는데 저도 이렇게 20분? 요 정도밖에 아이고 못 자요. 세상에. 맞아요. 보낭칠 많이 이노큐 잤나? 드셔야겠네. 네. 그러니까 많이 잤 날은 40분? 근데 확실히 깊은 수면이 떨어진 날은 정말 피곤하고 뇌가 멍해요. 근데 음. 반대로 같은 시간을 자도 푹 자고 난 날은 맞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잘할 때입니다. 집중력도 아침에서 좋고. 일어날 때부터 네, 그럼, 완전 그럼. 다르죠.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몇 명 안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게 수면 때문이잖아요. 근데 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면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빠지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제가 그 악순환 고리 안에 있었거든요. 아니 그것도 있어요. 또 지금 수면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스마트폰입니다. 아, 그렇죠. 심각합니다. 아니 지금 집에 갔는데 자는 줄 알고 조용히 있길래 불을 딱 껐더니 불빛이 보이는 거야. 거기 주변만 이렇게. 뭔가 봤더니 이어폰 끼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잠이 드냐면 핸드폰을 얼굴에 떨어뜨리면 맞습니다. 맞아요. 잠든 거예요. 진짜 아파요. 아, 요즘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누워가지고 그렇죠. 네, 누워가지고 보면서 저러면 그냥 밤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자요. 특히 그 정말 우리 사회 해악이 정혜인입니다. 요새 정혜인 뭐- 드라마만 나오면은 그 시즌엔 잠을 안 자. 정혜인 씨군요. 저는 다른 사람이고. 누구예요? 전 송중기 씨입니다. 아, 송중기. 요즘 뭐 네. 아무도 아줌마들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아니 그 나이에 그 피부라니 말이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페이스북 프로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혜인으로.
가지고 봤습니다. 아주 비난이 해킹 당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건 공작이다. 예. 아 공작이다 이거 이거는 분명히. 예. 아직 누가 바꿨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아 네. 뭐 한 명밖에 이제 생각나는 용의자가 없어요. 아직 검거하지 못하셨군요. 아 그래요. 정혜인만 나오면 이거 환장해가지고 말이죠. 네, 저는 송중기에서 송강씨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제 마음이니까요. 좋아하는 거 그래요. 몰라줘도 됩니다. 예, 그래. 아참 이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잡니다. 네. 예, 그래서 정혜인 나올 때쯤에는 네. 보낭칠 이노큐를 선물할 예정.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곧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요? 네. 큰일 났네. 네, 그건 그 블랙핑크 지수 씨와 네, 함께 설방화.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요? 논란이 조금 조심하셔야 있어요.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경 예. 쓰도록 건강한 하겠습니다. 드라마로 나오고 네, 있었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이, 예. 그래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의 네, 집 오늘 가정사를 너무 너무 많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맘스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엄마가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형님,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낮엔 핫식스를 먹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좀 커피보다 더 해결해 강력해요. 주세요. 네? 커피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강력해. 그만큼 방송을 할 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욕을 먹고 합니다. 예. 한 3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로 사실상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니 좀 요즘 정치를 사실 좀 시원하게 좀 요즘 해주세요. 민주당이 살짝 환각 상태야. 제가 봤을 때도 아 그래요? 굶뜬 상태예요? 살짝 환각 상태예요. 네. 자 이제 대선으로 가는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뭐 대선 주자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상황을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4.7 이후, 네, 박진영 4.7 박사님. 개패 이후. 네, 지금 상태. 뭐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환각 상태. 음. 왜냐하면은 안 지다가 정말 오랜만에 졌거든. 네. 이제 충격이 좀 오래 가는 거죠. 맨팔 붕괴 상태가 온 거예요? 뭐 붕괴 상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환각 상태라는 게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게 말이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 7월 말에 있었던 그때 보궐선거였어요. 거의 몰패를 하다시피 했어. 권은희 하나 당선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머지 다 떨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쭉 이겼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네요. 진 적이 쭉다 없었어. 이기다가 거의 한 처음 7, 8년 졌으니까, 동안. 네. 근데 이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초식 공룡이다. 초식 공룡. 초식 공룡, 살찐 초식 공룡이다. 176석이잖아요. 네. 그렇게 있으니까 계속 풀만 뜯어먹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 쿡 찔려도 뇌까지 아픈 게 전달이 잘 안 돼 지금. 상태가 그런 두꺼워서. 상태. 예, 두꺼워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그렇죠. 여러 번 있고요. 네네. 예. 왜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아직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박진영 형님이 가장 정확하게 네.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언론에 뭐 그걸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만은 당장 자기 옆에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징계하자 소리는 못하면서 3년 전에 끝난 조국 장관은 왜 또 끄집어내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얻어맞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보고서를 쓰면 어떻게 범위, 한계, 방법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지. 범위 1년, 뭐 그다음에 한계, 내주의 몇몇 달 안에. 그러니까 당장 그 선거하던 그 시기에 선거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요걸 정확하게 분석을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3년 전에 조국 장관 소환하고 또 누구 소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확한 분석을 한번. 정확한 분석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단일화에 대응하는 정치 기획이 없었다. 누구 단일화? 저기 안철수하고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아. 막장 드라마였는데 네. 막장 드라마가 욕하면서 보잖아요. 재미는 네.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가 누가 상황이다 그러니까 황무도 나오고 황태호도 나오고 뭐 김미경 씨가 동명이인 황태호가 나와요. 네. 거의 막장 드라마잖아. 김종인 수준이. 부인 이름도 김미경?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저 누구야? 안철수. 안철수 부인 이름도 예, 김미경.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김종인 비디오 저기 정신 나간 놈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막장 드라마 돼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대쉬했던 여자도 김미경. 보통 전화 오는 것도 김미영 팀장. 네. 뭐 이렇게. 아, 김미영이야, 그건 김미영. 네. 얹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재미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은 정치를 관심은 게임으로도 갖죠. 보거든요. 약간 드라마틱한 부분도 좀 드라마틱한 있었고, 부분이 그쵸? 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우리는 뭘 했느냐.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이 공약도 좋고 재밌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아무도 제대로 프로모션을 안 해줬어요. 하물며 이 후보 단일화 과정도 우상호 후보가 단일화 하자고 해서 물꼬가 터졌지 민주당에서
이 단일화 기획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가 단일화하자고 한 거는 김진애하고 단일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사실 단일화는 정당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기획이 없었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에 터진 게 뭐가 터졌냐면 LH 연루 의원들이 3월 13일인가 14일 날 터져요. 그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당원권 정지하고 징계했어야 돼요. 그때 정확하고 아주 그 확실히 나중에 뭐 솔직한 말로 징계가 정식 징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전략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쫙 단칼에 쳐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9일 날이에요. 요거는 3월 29일 날인데 박주민 의원하고 김상조 정책실장관이 탁 터졌어요. 터졌죠. 예. 그때도 바로 조치했어야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 끌어버린 거예요. 3월 29일 날 TV 토론에서 박영선 의원이 생각보다 좀 잘했어요. 그게 좀 분위기가 호전되려고 하는데 김상조 실장권, 박주민 의원 건이 터지면서 바로 또 다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추이가 그렇게 나와요. 정확합니다. 제 추이가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빨리 그렇죠, 조치를 그렇죠. 취해줬었어. 자,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이 이번에 뭐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먼 내로남불 말고 가까운. 당장 있었던 내로남불부터 해결했어야죠. 그런 걸 못한 게 저는 선거의 패인이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도부가 사퇴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더 정확한 건 어떤 거예요? 글쎄요. 그까지는 제가 감히 말을 내가 못하겠어요. 얘기해드릴까? 심중에 있으나 예, 말을 내가 할 수 얘기해 없어. 드릴까? 네. 쪽에서. 저희가 수하겠다고. 1부에서 저걸 묵음 처리했는데 2부에도 묵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 이딴 소리라니 그 정치가 희화화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패배 직후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 시기도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우리가 확실하게 쇄신하겠습니다, 뭐 달게 맞겠습니다 하는 어떤 액션들이 좀 필요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시기도 좀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조국 장관, 열성당원.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실제로 안에 있던 주체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당은 정치 결사체라고 해요. 정치 결사체. 결사체라는 건 뭐 좀 강하게 뭉쳐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규율이 중요해요. 규율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연루 의혹자들은 아, 네. 아직도 징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LH 사태가 터진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이후의 조치가 적절하지 기대했던 않죠. 것과 달리 너무 본인들끼리 감싸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호해야 돼요. 제가 노래를 했어요. 소급 입법을 했으라도 투기 환수하고 중징계 해야 된다. 그렇죠. 소급 입법 올라갔다가 바로 위안부화됐죠. 네. LH 문제, LH 해체하자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극단적인 사람들 했는데 뭐 논의 자체가 전혀 없어요. 어. 더 심한 이야기, 전략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수십 명씩 막 구속되고 이 그렇죠. 당연히. 터지고 화면 터지고 이래야 당연히. 되잖아요. 네. 그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없는 건 사실은 정부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LH 같은 사건 터졌을 때 과거 정부에서는 특히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쫙 찡그리기만 해도 민심이 다독여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 다 때려잡아. 아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쫙 째려보기만 이러면은 해도. 바로 그냥 그런 액션이 필요했다고 봐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대패를 하고 났는데도 계속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잘못한 거 어떻게 됐는데 제대로 어디 들어가는 놈마다 사진 하나 나오질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액션부터 나와야지 지금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서로 탓하고 앉아 있고 네. 전혀 그 이후에 어떤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이 행보들이 전혀 기대감이 점점 더 오히려 낮아지는 노 액션 토크온이 나토 정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세요. 뭐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런 드립이 있었거든. 맞아요. 누가 패가 망신은커녕 뭐 잡혀 들어가는 거나 있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살찐 초식 공룡이라고 하는 게 찔러도 반응이 없어. 뭐 이 정도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되게 비유가 적절한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정치는 육식이다. 네, 그럼요. 육식 공룡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권력이잖아요. 네. 권력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더 먹을 것이냐 상대방이 더 먹을 것인가는 내가 더 먹으면 상대방은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위에 풀 뜯어먹고 이렇게 대충 살겠다 생각하면 이건 정치가 아닌 거예요. 네. 보세요. 김용민 씨가 이 육식 정치의 근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SNS 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뭐 혁명 전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제 지금 물어뜯기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정치를 투표 행위로서 하지 과거에도 정치라는 것은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땡강. 그 패가 망신하죠. 배가망신하는 아니 말씀하신 과거에는 삼족이 멸하고 전쟁에서, 구족이 삼족이 멸하잖아요. 멸- 전쟁에서 치면은 적진의 장수목은 날아가요. 그냥 열문지와 가보는 앞에서. 열문지야. 근데 이제 문제는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당대표가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동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대표는 첫 번째는 지도자여야 돼요. 지금 이 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의 관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게 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 정도 급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아. 그럼 집권 하면 뭐냐? 다음 정권의 넘버 2가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아, 네네. 원내대표라고 들어봤죠? 네네. 원내대표가 영어로 플로어 리더입니다. 플로어 리더. 플로어 아, 리더. 그 플로어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지휘하는 사람이야. 아, 예. 현장에서 아, 팀장 현장 좀 지휘자 되네. 팀장이야. 그럼 당 대표는 뭐예요? 프레지던트예요. 프레지던트 당대표는 영어로. 어. 프레지던트예요. 오. 그만큼 대단한 자리예요. 어.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하는 자리가 당 대표 자리인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아쉽죠. 이제 뭔가 좀 세 분이 다 한 2%씩 부족한. 리더의 모습,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도자는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제일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박지원 박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거의 마지막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때 뭐 잘못했고 과거에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같이 가면 이런 미래가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렇죠.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 어. 당 대표는 다음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이러이러한 정부다라는 음.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는 다음은 한국은 이제는 민주 선진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국가하고 선진국가하고 굉장히 달라요. 싱가포르 선진국이죠. 네. 민주적이지 않아. 네. 민주적이 않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네. 선진국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다 같이 돼야 돼 우리는. 일본처럼 되면 안 돼. 일본도 선진국인데 저 제대로 민주주의야? 그건 의문이죠.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민주주의와 선진국이라는 경제를 동시에 잡는 국가. 음.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하자면 안전한 국가. 네. 미국은 선진 민주 국가인데 안전하지 안전하지 하진 않아. 않죠. 이게 다 일치하지 않는 개념들이에요. 우리는 선진국 되면 다 민주주의 되고 다 저절로 안전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철학적 차이가 다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민무장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개인이 총을 들고 나가서 국가에 저항할 권리가 인정되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우리 이제 미국에 왜 총기 계속 규제 안 하나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이 개인이 가서 개척한 나라란 말이에요. 개척자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호는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중앙집권적 전제 왕정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고 안전한 나라. 어. 이게 저는 다음 정부의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 전 효능감이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런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효능감과 저쪽 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효능감은 달라요. 다르죠. 그쪽은 호가가 하루에 1, 2억씩 오르는 그런 효능감이고 우리의 효능감은 뭡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효능감인 건데 저쪽의 효능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악당들을 그냥 그게 악당인지 선한 사람인지 이게 구분은 안 되지만 하여간 뭘 자꾸 털고 잡아내고 하는 그런 걸 잘하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효능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대상이 됐어요. 나중에 뭐 이제 대통령 후보의 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음. 윤석열이 만드는 국가를 보여줬어. 검찰 국가. 어. 아까 미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미래를 보여줘야지 대권 후보인 거예요. 자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기본이 된 나라. 예를 들자면 약자를 공공이 확실히 챙겨주는 나라.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정세균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이 꿈꾸는 나라가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제대로 된 지도자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이 꿈꾸는 나라, 상식과 반칙이 뭐 정의가 원칙이. 꼭 있는 예. 나라, 원칙이 있는 나라.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정세균이 꿈꾸는 나라는 뭡니까? SK.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SK. SK. 네. 젊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좀 SK 와이번스의 나라. SK. 쓱 쓱.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도도 앞섰는데 비호감도도 제일 높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비호감이 많으니까 비호감도 높은 건데요. 차라리 이게 애매한 것보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아니 그러니까 것만 양쪽이 거지. 너무 커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음. 과거에 다른 대선 주자들은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경우가 처음 옛날 등판했을 그 때 이회창 후보가 네.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죠.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바로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이회창하고 윤석열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법조인 출신이면서 출신이라는 법조를 굉장히 내세운다는 측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법률적 법치를 내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법치를 내세우는데 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법치가 대단히 좋은 건 줄 아는데 법치라는 어휘가 원래 존재하잖아요.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룰 오브 로예요. 규칙이야. 법의 규칙이야. 음. 근데 우리는 주의라고 붙여버리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치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법치는 민주주의 이전에 돼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법치가 있어요. 네. 그때는 뭐야? 눈 빼면 같이 눈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왕정 시절에는 왕이 내리는 법이 다 명령이 법이다라고 하는 게 그 법치주의가 존재해요. 민주주의에는 또 민주주의의 법치가 존재해요. 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법치라고 하선 체제 순응적이다라는 거예요. 유신 독재 시절의 법치주의는 뭐예요? 독재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게 민주주의 체제하에 하나의 규칙으로서 룰로서 존재해야 될 법치가 민주주의를 역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들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때 우리가 안정성을 위해서 관료제를 만들어요. 이 관료제가 과다해지면서 이것이 자기를 만든 아버지라는 민주주의를 잡아먹으려는 현상들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 판사에 대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상. 리스펙, 네. 리스펙이 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런 거지. 두려움, 공포의 대상.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합법적 권력. 거기서 오는 리스펙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하드파워적인 그런 엘리트주의. 권력인데, 예. 네.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 거기서 느끼는 효능감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문민적 효능감.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피곤하지. 필요하지만 역대에 잘 볼 수가 없었던 효능감이었어요. 예. 그나마 YS가 하나회 척결 때 그때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준 이래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 대통령 권력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선한 공공의 힘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뭐가 있냐. 당장 그냥 막 누구를 때려잡고 무릎 꿇리는 그런 권력만 아주 강력한 한 사람. 그렇지. 그런 권력만이 진정한 효능감 있는 권력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에서는 사실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에 배치되는 대상은 사찰을 하고 밥줄 끊고 감옥 보내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 이런 효능감만 보다가 진정한 그런 선량한 선의의 효능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는데 네.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이제 좀 스타일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예. 그런 절차와 형식의 문제가 예.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더디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대남 이대녀잖아요. 이대남. 네. 네. 이대녀와 같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따님이 있으시죠? 아니요, 저 10대예요 아직도. 10대예요. 네. 네. 그럼 이대남 이대녀에 대해 생각이 있을 텐데 요즘에 다시 모병제, 또 군대 가라 막 남녀 얘기만 나오면 그거는 군대 가라. 아닌 그럼 것 너는 애 같은데. 낳아 막. 이거를 이제 우리 쪽에 의원들도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모병제 문제라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주권에 관한 문제, 시민권에 관한 문제예요. 과거에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거 다 외국 거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거잖아. 그리스 네. 로마에서 내려오던 서구적 전통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흔히 하는 주권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시민권 이론이 다 이제 근대에서 서양에서 생긴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군대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군대 가고 가는 이제 거죠. 왜곡된 우리 산업화 독재 시대를 겪어서 그런데 서양에서는 최소한 중류층 이상이 돼야지 군대를 갈 수 있어요. 군대를 간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자영농으로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세금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정권을 가져요. 로마 시대 가면. 자, 군대 가는 것, 네. 세금 내는 것, 참정권. 네.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같이 한 묶음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이것이 같이 우리 봐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바로 모병제로 가자 라거나 또 여성도 군대 보내자 라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면 이게 굉장히 심오한 문제예요. 막 터뜨릴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늘 선거 때쯤 되면 한 번씩은 다들 거론하긴 하는데 예, 결론이 제가 안 이야기한 요 세 가지를 기초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10대 지식인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농담을 아니, 듣다 보면 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아마 이런 거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유시민 장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해요. 한국의 10대 지식인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유시민 있고 그다음 전대 나머지 8명 누군지 모르겠다. 10대가 아니라 5대일 수 있겠다. 제가 네. 여쭤보고 아무래도 10대 가요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쪽에 남성들에 대한 지지가 좀 철회됐으니까 그럼 다 같이 군대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음. 그렇게 페미니즘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미니즘도 이제 페미니즘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다른 설명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 국기 알죠? 프랑스 국기. 네. 삼색기. 예. 그 색깔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죠? 자유, 자유- 자유평등 박애. 박애. 예. 순서 중요합니다. 자유평등 박애. 순서 굉장히 박애라고도 하고 이제 사회적 연대, 소셜 솔리다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의론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어. 네.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고 태어날 때에 차등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만 막 살게 하면 안 돼.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차등의 정의라 그러거든요. 이게 차등의 정의. 자, 역시 박사님이네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네. 자 둘이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자유롭게 우리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저보다 30kg 더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30kg 잘 먹여서 더 찌워줘야 돼요. 더 찌워주는 게 이게 평등이에요. 네. 경쟁할 수 있는 사회로서. 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씨름을 하면 이제 공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정이고 정인 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싸우지만 말고 화해해. 이게 이제 사회적 연대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성이 첫 번째 신체적인 문제, 남자들보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작동해 왔기 때문에 여성이 불리해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정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맞춰줘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흔히 하는 여성 우대 정책이기도 하고 군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까지 맞춰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지금 빼미의 일부는 저는 그걸 넘어서는 측면들이 저는 좀 존재하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빼미라는 것도 결국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사회적 시민권이라든가 정의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따로 뚝 떼내서 보면 안 된다. 이 그렇게 심지어는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의 가장 큰 문제가 남성 혐오를 유포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뭐 남성을 일컬어서 뭐 아더, 아들, 아, 네. 아덜 해가지고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아예 그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쓰레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뭐 질타를 받고 내렸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양성평등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인데 네. 그 원장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남성들은 잠재적인 잠재적 가해자를 인식하고 정성스럽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페미니즘 전공자는 아닌데 페미니즘이 출발했던 시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이게 네. 이제 1968년 네. 이제 흔히 하는 68 68 운동이라고 합니다. 5월 혁명이라고도 68 부르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서구에 써 있었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모든 폭력적 억압 기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콜렉티비즘에 대해 반대한다. 콜렉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집단으로 보는 거. 전체주의. 집단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운동인데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할 때 소르본느 대학 여자 네. 기숙사에서 시작이 돼요. 여자 기숙사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여자 기숙사에 왜 통금이 있느냐. 음. 그다음에 동거를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뭐냐면 가족을 해체하라. 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신체적, 이 물리적 성이라고 합니까? 생물학적 성에 대한 억압이 분명히 존재했고 가족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적 관습에 의한 억압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유연애 거기서 나오는 게 동등한 자유연애, 성해방, 네. 이제 가족의 해체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페미니즘이 같이 나와 거기서 페미니즘이 태동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빠져버려. 다 빠져버리고 상대가 있는 남자라는 상대가 있는 페미니즘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회 제도라든가 역사 풍습에 대한 상관없이. 저항은 그대로 놔둬버리고 이 상황이 되니까 사회를 해방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좀 뺏어오자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 똑같은 거죠. 파일을 서로 그렇죠, 나누자는 그렇죠. 거죠. 그 결에서 보자면 나는 지금의 페미니즘의 문제점이 어떤 인권적 가치, 휴머니즘은 없고
권력 투쟁만 남은 정확하시다. 네, 권력 투쟁만 남은 페미니즘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도하게 정치화된 거죠. 정치화됐다. 아니 민주당 부대변인이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선거 때마다 여성단체 몫에 이런 비례대표 의원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제의식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만들었던 남성연대 쪽도 몫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여성 의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강제적으로 배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그런 건 저도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비례대표가 절반은 여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절반으로 여성을 하게 되죠. 예,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죠. 아니 이게 그 남자 5 여자 5가 아니라 예. 여자는 기본적으로 50% 이상 되도록 만들었다고.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에 있어서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을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여성 단체라고 하는 여성계에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전체 영역으로 여성 경제인, 여성 노동자, 그다음 뭐 여성 청년 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성 샐러리맨 네. 대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여성계라고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그 페미니즘 그 출발점하고 좀 비슷하죠. 논점이 그렇게 가는 게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여성 단체들 보면은 어디라고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엔 네 차례야.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에서 여성계에서 네가 다음에 나갈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뭐 민주당 부대변인 언제든지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거 운동을 하죠. 예. 이거 운동해야 돼요. 아니 나는 저 위헌 소송도 내려고 그래. 여성 방송인 네.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여성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계가 어디 있어? 여성 운동계겠지. 그렇지 여성 운동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아니- 일부 여성들이 여성 전반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근데 역사성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역사성을 인정을 인정을 해야 해줘야 되죠. 돼. 있으니까. 한국이 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그 여성계라고 하는 쪽에서 했던 역사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계는 이제 넘어서지 않았느냐 한국 사회가.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른바 여성 단체 쪽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보면은 이런 페미니즘 이슈, 젠더 이슈만 터지면 나타나시고 딴 땐 조용하죠. 존재감도 없어. 아니 그 일하려고 국회 가셨나?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 인권의 영역에서 잘 돌보지 맞아요. 못했던 그런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문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네. 젠더 이슈만 생기면 어? 뭔가 그리고 징병 이슈라던가 네. 아니면 육아 출산한 경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남녀의 구도로 만들어서 싸우는 게 전혀 이득이 안 도움이 안 되거든요. 되죠. 진짜 맞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고 진짜 책임져야 될 관계의 부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해서 맞아요.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가 계속 뭐 그렇지. 남자가 해야 되냐 여자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남녀 구도로 나눠지는 유치한 이런 거잖아요. 것도, 네. 그렇죠. 그 저희가 이대남 이대녀 이제 투표 성향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집단화된 있지 않습니까? 여성목, 뭐 남성목, 20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20대라도 취업을 한 친구와 취업을 안 한 친구의 그렇죠. 투표 완전히 성향이 또 달라요. 달라요. 그럼요. 맞아요. 예, 월급의 차이에서 다르고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이제 애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그럼요. 우리 어릴 때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마라. 맞아 그런 노래 있어. 자본가 여 먹지도 그렇죠, 마라. 그렇지. 일하지 않는. 근데 지금은 일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 유의라고 생각했던 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요. 가치를 창출할 가치 수도 있는 창출하는 거거든요. 경우 많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과거처럼 이제 똑같은 그런 가치를 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뭐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희도 20대 때 요즘 애들은 안 돼 소리 듣고 자랐어요, 다. 근데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그 예. 젊은이들은 저는 늘 옳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이제 대선 주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대선 주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제가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선 주자라고 하면 이재명 도지사 외에는 사실 안 보이는데 네. 괜찮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주 체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그렇지 않아요. 내부를 보면은 응. 이재명을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명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아, 얘기다 팩트가 이렇게 아니다. 비춰질 응. 수가 있어요. 뭐 대권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좋죠. 않나요? 예, 뭐 다양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데 현재 독주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제가 없는 나갈 거죠. 수도 맞아요. 없고. 네.
저도 나갈 수 있나요? 또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지금 제3의 주자로 내세우기도 힘든 상황 억지로 아닙니까? 만들 수도 없어요. 그 지금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에 아이, 대노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안 나오기로 했고 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유시민 말 믿어줘야 돼요. 그거는 그럼에도 저는 유시민 장관이 대선 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판에. 그건 판에 무슨 나와서 뜻이에요? 우리가 선출한 후보 옆에 서서 같이 아, 선거운동 후보 옆에 해줘야죠. 서서. 그렇지. 아마 그 일은 해주지 그런 역할을 않겠는가. 그렇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생각이 하지 들고. 않을까 싶은 그럼 생각이 뭐 들어요. 조금 더 요구하면 뭐 다음 정부의 총리 같은 거 한번 하시던가. 초에 있지 않았어요? 이 정부 초기에 그렇죠. 총리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육바잖아요. 한국의 10대 지식인 중에 저보다 앞에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네. 아,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게 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개혁적 인사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전면에 이렇게 나서는 것을 꺼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관은 그렇다 치고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들도 보면은 점점 관료들하고 동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회도 똑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국회도 동화가 들어오면 됩니까? 이제 상임위 열심히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설교하는 거 듣고 대충 저기 민원이 하나 적어서 해결하고 막 그래 가요. 한 3선쯤 되면은 저 국회의원들이 건달이 돼가지고 저 공무원이 날 속여 먹는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꾸짖고, 그렇죠. 당신 이러지 말라고 네. 이래야 되는데 딜해야지. 또 딜을 합니다. 또 그 아삼육이 돼요 또. 예산 딜을 내야죠. 아, 나 요거 우리 지역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들어주라. 초선은 막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렇죠. 이게 날 속여 먹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지금 보고를 하나 딱 면밀히 들여다 보지만 그 욕망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계속 당해요. 네. 속고. 아, 당해요. 예. 근데 재선되고 3선쯤 되면은 이제 알아. 신선이 됐어. 나를 그러니까 뭐 속여 먹는 걸 알아. 건달이 됐어, 건달이. 네. 그래.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공무원들하고 이제 결탁을 하죠. 투캅스라는 영화 보셨나? 아, 네. 투캅스라는 영화 보면은 시간이 박정훈 갈수록 씨. 박중훈이 이런 중간이하고 중간에 같아지는 안 거지. 돼. 아, 그렇게 된다. 그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동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 다른 방송에서 국회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저 인간 지가 못 들어가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달렸던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게 있어요. 정당이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당에서 엘리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교육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당에서 자체 엘리트를 만들지 않아요. 늘 외부에서 영입해 와요. 아, 그렇죠. 스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들. 네, 평판이 좋은 사람들, 경력 관리가 된 사람들을 영입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를 몰라. 자기 전문성만 있지. 그렇죠. 상임위 들어가서 자기 전문성만 보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같이 봐요. 제너럴하게 다 잘 보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지. 스페셜한 사람은 그냥 정책 전문위원 시키면 돼. 아,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음. 근데 왜 또 정당의 엘리트 양성이 잘 안 되느냐 하는 이유 중에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될 시각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실 친일 사관이에요. 조선이 사색 당파로 망했다 이렇게 친일 사관이 되어 있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한국인들은 정당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파적인 사적 영역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패싸움한다고 생각해요. 패싸움한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정치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그렇지. 게 예. 영어로 팔러틱스잖아요. 네. 팔러틱스를 정치라는 단어로 등치시켜 준 게 누가 하면 일본에서 한 거예요. 정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일본 말인 거야. 재밌죠, 그죠? 네. 민주주의도 일본 말이에요. 우리 쓰는 대부분 뭐 대통령도 다 일본 말이에요. 다 일본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자어의 정치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영어로 팔러틱스는 뭐냐면 도시에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쥐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조정한다는 뜻이군요. 네, 타협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통치, 조정한다는 뜻이 통치 강하고 개념. 우리가 하는 서양 정치는 싸운다는, 갈등한다는 개념이 더 앞서 있는 거거든요. 야당은 반대하는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이 영어의 그 아빠지. 어휘를 보면은 반대하는 세력이야. 야당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는 원래 근본적으로 싸우는 게 정치예요. 네. 근본적으로 싸워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지 안 싸우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뭐예요? 결탁, 야합. 야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맞다 보니 동양적 사고에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싸우는 걸 싫어한다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흔히 하는 이 무식한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안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싸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잘 싸워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싸우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맨날 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 이제 싸우는 게 업인데. 저 언론계 종사하셨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지 않을까요? 늘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싸우는 것만 보도해. 맞아요. 왜냐면 쌍구경이 세상이 제일 재밌거든. 그것도 있지만은 또 뭐냐면은 정책 갈등이나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런 거 잘 안 다뤄져요.
이 정책 이슈를 뭐 기본소득처럼 정책 이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동의해요. 잘 예. 싸우는 사람. 네. 네. 근데 개파 갈등이하고 맨날 그런 멱살잡이하고 이런 걸로 행태로 싸우는 정치는 조금 수준 떨어지는 정치. 그러니까 뭐 상황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쉽죠. 예, 네, 이상한 쉽죠. 사람 이런 거는 쉬우니까 그런 건 보도가 되면 또 댓글도 엄청 많이 댓글도 엄청 달리지만 달리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기본소득 이런 건 서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나름 좀 똑똑한 소리 좀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씩 기사 나오는데 이런 거 절대 안 다뤄줘요. 그렇지. 뭐 나와요? 늘 막말해. 뭐 이런 거. 넌 누구냐 뭐 이런 생지랄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초선들 그 비겁해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아, 초선도 비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나오죠. 따옴표 맞아요. 따가지고 근데 우리 선배님 건달이 되면은 네. 그걸 또 이용합니다. 이용하죠. 이용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어. 건달이 돼야 돼 우리는. 그러게요. 또 야당이 집권해 보세요. 지금의 그 보수 야당이 집권해 봐. 그러면 이제 싸움을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언론들이 썩어 빠졌어요. 근데 21대 국회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보통 이제 국회를 19대, 20대, 21대 시작을 하면은 국회 자체의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의원 특권 폐지,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 네. 뭐 이런 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21대 국회 그게 없어요. 여야 정당이 모두 다. 아. 그런 측면에서 자체 개혁 프로그램이 없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차기 정부에서 만들 것 같아요.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으로 가는 전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필요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전국을 봐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할 것 같거든요. 빨리 변했죠.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때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유능한 원래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말 좀 썼는데 이게 비루뚜라는 표현을 써요. 아,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인데 비루뚜 영어로 더 VIRTUE 네. V 잘 안 되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정치학의 최초 시조고 리더십의 시조예요. 네. 이 사람이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된다. 아. 비루뚜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동양말로 덕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사람 좋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악행도 잘하고 곤모술수도 잘하고 그런 남의 목도 아주 잔인하게 치고 하는 그런 이것을 능력의 개념을 비루뚜라고 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능력을 덕으로. 두 네. 예. 이탈리아어인데 이제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치인은 세 가지 인자가 있어야 된다. 참을린, 오진일, 잔인할 인자. 참.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유능함의 하나의 그 대중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치라는 개념 속에는 곤모술수 또 그다음에 우리 늘 정략적 발언이고 또 당리당략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팔로틱스라고 하는 것에는 도시에서 이익 배분을 위해서 쥐어뜯고 싸웠던 거다. 싸울 때 곤모술수하고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인 공동의 사적- 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정치를 진흙에서 피는 연꽃이라고 하죠. 아니 이번에 그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NBS 조사를 보니까 재보궐 설문 결과가 아주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의 득표 이유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61%, 네, 맞아요. 예. 국민의힘이 잘해서 3%, 네. 더불어민주당 패배 원인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 43%, 진 이유. 네. 이걸 보면은 말이죠.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은 오세훈이 승리한 거는 국민의힘 후보여서 그게 아니라 반문 정치 세력, 그러니까 예. 민주당 후보가 아니어서. 상징성, 네. 반문 정치 세력, 반민주당 정치 세력의 간판 주자로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훈이 꼽혔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뭐 부산에서 박형준이고요. 그렇다면은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이 판을 가져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죠. 어떻게든 미래 가치를 앞세우고 결국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투표다. 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 안에 정권 교체의 의미를 일부 담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그런 후보여야 한다. 정권 교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 당하지. 저런 정권 교체 민심 당하지. 가운데서 봤을 때. 예.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역사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아니 나옵니다.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후보를 내세웠잖아요. 노무현 그렇죠. 후보는 바탕이 영남인데다가 젊고 어.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는 이제 하나가 후보죠. 동교동 흔히 하는 아, 네. 하나가 후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였는데 적자가 아닌 이제 이 예. 서자 출교도 볼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자. 이제 네. 그 대통령의 당선이 됐던 거죠. 야, 내 한화갑 그 형님 내가 한번 독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야 여기다가 이제 메탈음을 집어넣으면 DJ다. 아, 너무 예. 똑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쇳소리를 넣으면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갑입니다. 그러면 이제 DJ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예. 하갑이 형님. 네. 예. 그렇게 찍어 버려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해버려야죠. 예, 그렇게 해버려야죠. 야, 제가 김용민 계보하다 보니까 성대모사도 하게 되네. 아니 자꾸 하면 된다면서 하면 된다를 네, 주죠. 네. 박지훈 변호사 지난주 여기 앉아서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네. 예. 딴 거 필요 없어요. 목소리 끄는 거. 첫 인상만 비슷하면 비슷하면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딴 거 없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한 7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회창 요걸로 한 7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을 DJ. 진짜 잘 잡아. DJ. 그러니까 요거. 아니 박지훈 변호사도 성대모사를 잘하대요. 음. 근데 그 친구는 성대모사도 사투리로 하더만. 아, 그렇습니다. 그 지방 사투리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사람에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네. 여보세요. 박지훈 변호사랑 동양이시잖아요. 저는 거의 서울 사람이에요, 이 정도. 박지훈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화가 형님이 그렇죠. 적자였지만은 그 형님은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됐고 그렇죠. 똑같아요. 저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올 때도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거보다 그렇지. 더 격렬했었으니까 네, 격렬하게. 사실 맞아요. 내부에서는 네.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런 지금 느낌이 노태우에서 김영삼 넘어가도 완전히 아, DNA가 그건 거의 다르잖아요. 혁명이야, 저 수준이. 혁명적 수준의 혁명적 그런 수준에서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줘야지만 예. 된다라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자가 신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 뭐 그분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 존중하지만은 선거 전략상으로는 매우 맞지 않- 위태롭다. 위태롭다. 그렇죠. 뭐 저기 승계와 단절이 분명해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는 받을 건 받고 근데 인물은 좀 다른 잘라야 돼요. 느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물로서 판단하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노무현 때 사람들을 별로 안 썼겠어요. 음. 다른 정부인 거야. 음, 어쨌든 음. 정치적 후계자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권 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비주류 정치인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인적 기반이 다른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야지 지금껏 봤을 때 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사실은 뭐 그게 본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이재명 지사가 원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그냥 그 이른바 삶-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한 거지. 헐뜯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심지어는 저기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는 남경필한테 가서 우리 문파가 지지하는 후보는 남경필이다. 파파미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경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당선된 다음에 정말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뜯어냈습니다. 엄청나게 조국 장관 그 이상으로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재명 지사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사실 2017년 경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그렇게 뭐 굉장히 각을 대립각을 세웠지만은 그 이후에는 전혀 뭐 적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친문 후보는 적어도 아니게 됐다라는 점. 본인이 맞죠, 원하지 형님? 않았지만. 맞잖아요. 저 친노는 맞죠. 노사모도 하셨고 제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음. 이제 이 후대로 갈라지면 조금씩 갈라지잖아요. 한 4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연마을에 사니까 또 지금도 뭐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불리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그 손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 정책으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됐고 오늘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는 달라서 끝까지 30%대는 저는 유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35, 6, 아, 7 그런 상황이기 정도 때문에 유지할 것 같아요.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상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윤석열이라는 저쪽의 강력한 주자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은 이제 여기 질문지에 약간 낮아줬는데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지지도 이야기가 있는데 윤석열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도하고 연동돼 있더라고요. 아, 내가 찾아보니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면 윤석열 지지도 올라가고 거꾸로 되면 거꾸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보다 좀 안정적으로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힘이 자리 잡아가지고 야권의 성향들을 사람들이 꾸준히 봐줘요. 과거에는 윤석열 지지도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30% 가다 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많이 튀었는데 지금 좀 덜 튀어요. 흔히 하는 말로. 덜 튀는 이유가 시각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야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권의 후보로 이미 이제 보고 있기 야권의 때문에 후보로 생각하는 거죠. 더 야권 이상은. 후보로 네.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덜 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10% 이상씩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흔히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ARS 여론조사의 특징이에요. ARS 여론조사는 그 단기 한 2, 3일 전에 이름 많이 들으면 많이 올라가요. 이름을 많이 들으면. 그 이슈가 윤석열 이슈가 몇 개 나오면은 올라가고 없으면 줄어들고 하는 그 차이가 이제 이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널뛰기 여론조사는 잘 안 보고 ARS 조사는 잘 보지 않고 아. NBS 조사를 가장 눈여겨봅니다. NBS 죠. NBS 조사.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나오는데 네. 네 군데 여론조사 업체가 네. 매주 조사하는 건데 여기는 100%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하고. 예. 아. 조사원이 전화하는 기계가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100% 안심번호. 안심번호. 예. 안심번호는 뭐냐면은 왜 표본이 있잖아요. 네. 전 국민을 100명으로 쳤을 때 음.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그 표본에 딱 맞게 맞춰서 만들어내 가지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현존하는 여론조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바로 NBS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NBS 조사에서는 지난주 처음으로 윤석열이 1%포인트로 앞서는 걸로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럴 네.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계속 이겼던 1위를. 여론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ARS 조사하고는 아주 확연히 다르죠. 다르다. 혹시나 우리 방송을 윤석열이 들으면 안 되지만 근데 전략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절대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예. 검증 절차를 거쳐. 그렇죠. 어느 당이든 간에 이제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경쟁자가 있으면은 경쟁자가 검증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절대 저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요? 그냥 단일화 방식으로 추대나 그렇죠. 단일화 전략.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려고 할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비호 감도가 있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갈 것인지 다자 구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비호 감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양자 구도 필패론이거든요. 비호 감도가 지지도보다 높으면 그렇지. 양자 구도 필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자 구도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는 4-4-2라고 하거든요. 진보사, 보수사, 중도 2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중도 2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판단을 못 할 거예요. 그럼 뭐냐? 윤석열은 제3지대를 모색을 할 거예요. 제3지대를 모색을 하는데 제3지대를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깨려고 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빅텐트론 뭐 이런 그렇죠. 거. 새로운 빅텐을 깨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앞에서 해주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의 양반은 순간. 민주당에서도 분당이 돼가지고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렇죠. 김종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 옆에 서 있는 것보다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훨씬 짭짤하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멘토가 되겠다. 정치가 그 영감님에게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영감님한테 휘둘려야 합니까? 예, 참.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음. 박진영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오 하다 보면 시간. 네. 다음에 제가 또 그래도 저기 다른 평론가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음. 늘 생각을 하는데 네, 박사님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론적인 토대가 아니 그 있으시니까. 평론가들 중에 하나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 경제 공부하느라고 경제 주간지를 샀는데 거기도 뭐 정치 평론이 있더만요. 아, 네, 그렇겠죠. 신모 씨라고 그분 하는 거 봤는데, 야 경제 모르는 분들은 또 이 정치 이슈를 그쵸. 거기서 소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런 허접한 정치 분석으로 야 이걸 돈 받고 팔다니 참 한심한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경제를 알려고 이 경제 주간지를 샀는데 말이야. 이 정치 평론 수준의 그런 허접한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 그 경제 컨텐츠들은 내용도 갑자기 신뢰도가 낮아졌어. 뭔 내용인지는 이제 열심히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 정치 평론 수준을 보니까 이 경제 평론도 이 모양 이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평론은 신모 씨 같이 이 신모 씨가 말이죠 이 정치 평론계의 펠레로 하는 분입니다. 펠레. 찍었다 하면 틀린다는. 네, 그래. 그분 반대로 전망하면 뭘 모르는 사람도 그분 반대로만 가면 다 월드컵 맞아요. 우승국을 그렇게 틀려요. 네, 그렇게 열심히 틀리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정답을 알아야 오답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양반 칼럼 보니까 아니 그 홍영표를 홍용표라고 합니다. 아 그분이구나. 아, 홍용표라고 해요. M으로 시작하는 그 주간지 사셨군요. 어? M으로 시작하는 그 주간지 그렇습니다. 사셨군요. 관계가 좀 있으시네. 예. 예. 시험 치면 틀리기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지선다형 시험에 빵점을 세 과목 맞아봤거든요. 네. 와, 저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어떻게 정답을 알아야 어떻게 오답을 피해갔는지 쓰지. 근데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신모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박모 씨, 박모 씨. 훌륭한 박모 씨 오늘 JYP. 서울 말을 가깝게 쓰고 있는 네. 박지훈 지혜를 변호사께 오늘- 꼭 전해주십시오. 네. 예. JYP인데 올라오셨어요. TK입니다. TK. 네. 자, 오늘 맘투시사 2부 박진영 대변인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에 또 모셔서 재미있는 네. 정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